그날은 남편은 물론 저도 잔뜩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어서 와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겸손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거실로 안내하고 주방으로 가서 엄마와 저녁상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남편의 첫인상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괜찮네. 곧 식탁 가득 엄마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졌고 저와 남편은 부모님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취미는 뭐예요?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요즘은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 요리를 배워요? 어디서요? 인터넷 방송으로 간단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연이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남편의 말에 보수적인 아버지도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남자가 요리도 하고 좋은 세상이네. 아휴. 당신도 보고 좀 배워. 얼마나 바람직한 자세야. 아유, 이거. 김서방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만 맨날 잔소리를 듣겠구만. 아빠의 볼멘 소리에 엄마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역시 저를 위해 요리까지 배운다는 남편을 좋게 봤습니다. 지금 그 마음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 서연이한테 잘 해주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사온 과일 바구니에서 과일 몇 개를 꺼내 다과상을 준비했어요.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성복을 수선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리폼이나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답변에 차를 마시던 아버지가 멈칫하셨어요. 그러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으셨습니다. 수선 가게? 옷 수선을 말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남편의 답변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엄마가 애써 웃으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좀 신선하네요. 남자가 수선가게라니. 대학에서는 뭘 전공했어요?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다고요? 남편의 답변에 이번에는 엄마의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은 선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서 부지런히 번 덕에 지금은 제 가게를 작게나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졸이란 소린가? 아휴, 나 참, 요즘 세상에 고졸이라니. 아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지만 분명 남편의 귀에도 제 귀에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당황했고 저는 황급히 남편을 두둔했어요. 고졸이 뭐가 어때서요? 대학 나와서도 제대로 취업 못하고 백수생활 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지만 제 말에 아빠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못마땅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고는 입을 딱 다무셨죠. 그 후로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아빠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남편의 물음에도 퉁명스럽게 대꾸하셨어요. 저나 엄마가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30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 에휴.
남편의 정중한 인사에 아빠는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너는 서울대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고졸의 수선자라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애초에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빠도 참지 못하고 버럭 큰 소리를 내셨어요. 언제는 사람 됨됨이를 보라면서요. 인성을 보라면서요. 그 아빠의 그 딸이라고 아빠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엄마와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서연아,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자기야, 나 괜찮아. 그만해. 엄마와 남편이 말린 덕분에 아빠와의 말다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장 헤어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빠는 당장 남편과 헤어지라고 종용했어요. 아무리 조건을 안 본다고 해도 적어도 수준은 맞아야지. 하고 많은 놈 중에 어떻게 저런 놈을 데려와? 우진 씨가 어때서요? 아빠도 직업이랑 학벌 듣기 전까지는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인성이 아무리 괜찮아도 고졸의 수선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너를 먹여 살려? 어휴, 너한테 빌 붙어서 편히 살려는 속셈이지. 아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긴 말 안 한다. 당장 헤어져. 완강한 아빠의 말에 저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아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라면 저 못 헤어져요. 그 사이에서 엄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서연이 너도 그만해. 하지만 아빠는 끝내 폭탄 선언을 하고 마셨습니다. 만약 네가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너와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절연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남자의 눈이 멀어서 애비를 버리겠다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대로 집에서 나왔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단지 고졸에 직업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대하시다니 속상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어요. 그 후 저는 본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역시 저에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 안 하셨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주에 두세 번은 친가에 갔는데 그날 이후 저와 아빠 사이의 교류가 뚝 끊어지고 만 거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결국 절연까지 하는 게 여태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제가 그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 달 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도 꿈에도 모르고 그때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아빠와의 사이가 애틋했기에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평생을 공직자로 사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아빠는 늘 근검절약을 강조하셨어요. 음식을 조금만 남겨도 크게 꾸짖으셨죠. 매일 밥상에 오르는 쌀이지만 이 쌀 한 톨을 얻으려면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이나 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남겨서야 되겠니? 이렇다 보니 저와 제 동생들은 한번 물건을 사면 망가지거나 해져서 못 쓸 때까지 새 걸 살 수 없었어요. 연필은 늘 홀더를 끼워서 끝까지 써야 했고 필통이나 학용품들도 다 낡아 있었죠. 놀이공원을 가는 일이나 외식을 하는 일 역시 꿈도 못 꿨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싸서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고는 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할 예정이었죠. 엄마는 아침부터 음식을 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하교하고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한상 가득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시간이 다가왔죠. 하지만 엄마가 생일 케이크를 꺼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케이크야? 엄마가 꺼낸 건 케이크가 아니라 시루떡이었어요. 지금이야 떡 케이크도 예쁘게 나오지만 당시 엄마가 생일상에 올린 건 말 그대로 시루떡 여러 개였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케이크를 기대했건만 시꺼먼 시루떡을 보고는 기분이 팍 상해버렸죠. 알고 보니 그 케이크는 전날 아빠가 사온 거였어요. 초를 꽂고 후 부는 게 파티의 하이라이트인데 그걸 망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가고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었어요. 그래봐야 1년에 하루뿐인 생일인데 그때조차 근검절약을 외치며 케이크 대신 떡을 사온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는 오히려 그런 저를 꾸짖으셨어요. 시루떡에 초를 꽂는 게 뭐 어때서 그러냐. 온갖 크림의 색소에 느끼한 케이크보다 시루떡이 몸에도 훨씬 좋지. 나는 알록달록 케이크가 좋단 말이야. 내 생일이잖아. 그걸 왜 아빠가 결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났어요. 동생들은 제 눈치를 살피다가 슬금슬금 방에서 나갔죠.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일단 제 마음부터 위로해줬어요. 서연아, 많이 속상하니? 응,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빠가 내 생일을 다 망쳐버렸잖아. 엄마는 그런 저를 안고 다독여줬어요. 우리 딸이 많이 속상했구나. 근데 아빠도 서연이를 속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야. 됐어. 아빠는 맨날 아껴 써라 잔소리만 하잖아. 아빠 미워. 싫어. 엄마는 그런 저를 혼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가만히 등을 다독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서연이나 서진이 서우한테 그러시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지만 아빠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 아빠가 맨날 밥상 앞에서 그러지? 쌀 한 톨도 함부로 남기지 말라고. 응, 난 그 말도 너무 싫어. 맨날 먹는 밥이잖아. 좀 남길 수도 있지. 그래, 서연이, 서진이, 서우는 맨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아빠가 어릴 때는 아니었어. 쌀밥은 생일 때나 겨우 먹을 수 있었단다. 그러면서 엄마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나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아빠와 고모들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다고 해요. 쌀이 없어서 누룽지를 얻어다가 숭늉을 한 솥 가득 끓이고는 그걸로 온 식구가 끼니를 때웠대. 어쩔 때는 하루에 숭늉 2국자만 겨우 먹는 날도 있었고, 하루는 운동화 바닥이 너덜너덜해져서 끈으로 신발을 칭칭 감고 학교에 갔대. 근데 그날 하필 체육 시간이 있었나 봐. 아빠는 결국 고민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체육 수업을 빠졌대. 진짜? 아빠는 체육 시간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맞아. 근데 그 좋아하는 체육 수업을 못 들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치? 엄마의 말을 들으니 제 속상함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조금씩 아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생들이 아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제가 나서서 동생들을 달래기도 했죠. 내 친구들은 다 입학 선물로 새 가방 받았다는데 난 계속 이 낡은 가방을 메고 다녀야 돼? 아직 멀쩡하잖아. 대신 언니가 예쁘게 리폼해줄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들어줄게. 진짜? 응, 만들어줘. 다행히 두 동생 모두 착해서 제가 그렇게 다독이면 금방 기분이 풀리고는 했어요. 저는 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학원에 다니는 대신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삼아 운영하는 공부방을 찾아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전교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죠. 제가 공부방에 다니면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니 나중에는 주변 친구들이 저를 따라서 공부방에 다니고는 했습니다. 서연아, 문제집은 안 사도 되니? 교재 살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하도 제가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 하루는 엄마가 걱정되셨는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씩씩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선생님들이 교사형 문제집을 주셔서 그거 여러 번 보면 돼. 문제집 내용이야 어차피 거기서 거기거든. 아빠는 가끔 공부가 잘 되냐고 넌지시 묻고는 했어요. 그 무렵에는 아빠도 승진하시고 일이 많아져서 좀처럼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퇴근하셔서 유일하게 가족 중 깨어있는 저를 보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엄쉬엄해. 그러다 몸 상한다. 괜찮아. 아빠도 얼른 쉬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핀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서울대에 합격한 날이었어요. 그날 아빠는 양손 가득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오셨습니다. 평소에는 한두 마리만 사오셨는데 그날은 무려 4마리를 사오셨어요. 아니 무슨 치킨을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늘이 무슨 날이야? 우리 서연이가 그 어렵다는 서울대를 학원도 안 다니고 첫 붙은 날이잖아. 그럼 이 정도는 사와야지. 당신이랑 나랑 한 마리 나눠 먹고 애들은 각자 한 마리씩 먹으라고 사왔지.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겨우 치킨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한참 먹성 좋은 나이에 늘 치킨 몇 조각을 두고 눈치 싸움을 보던 동생들은 신이 나서 치킨 다리를 양손에 들고 행복해했죠. 엄마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웃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장학금을 타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두 동생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나도 누나는 그냥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 시끄럽고 둘 다 공부 열심히 해. 이번에 성적 오른 사람은 갖고 싶은 거 하나씩 사줄 테니까. 그 말 한마디에 두 동생은 환호를 내질렀습니다. 용돈을 벌어도 최대한 아껴 쓰다 보니 가끔 동생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동생들 원하는 것도 사줄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한테도 좀 써. 대학생 됐는데 갖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아빠 닮아서 그래. 아빠야말로 그 구두가 대체 몇 년째야? 달아 없어지겠다. 왜? 아직 쓸만하구만. 어릴 때는 아빠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평생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아빠 역시 어디를 가든 제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대학 생활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석사 과정까지는 밟고 싶었어요. 교수님 역시 저에게 공부를 더 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석사 과정은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밟는 게 나을 것 같다.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공부하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추천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에는 교육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많고 교육, 정책, 심리, 평생교육, 다문화 교육 등 세부 전공의 스펙트럼도 넓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저는 결국 교수님의 권유를 뒤로하고 국내 대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다. 미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국내 대학원을 알아보고 있어. 하루는 아빠가 유학 문제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시기에 그렇게 답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곧장 물으셨어요. 돈 때문에 그래? 학비도 그렇고 거기서 지낼 곳도 마땅치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러지 마라. 돈 때문에 네 꿈을 포기하지 마. 포기 안 해. 다만 다른 길을 택할 뿐이지. 아빠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답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뜻밖의 물건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그건 바로 낡은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통장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너 태어나고 곧장 만든 통장이야. 너든 서진이든 서우든 공부에 욕심 갖는 녀석이 하나쯤은 나을 것 같아서 모아뒀다. 밥 먹을 돈, 택시 탈 돈, 음료수 사 먹을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서 자식들 교육비로 마련해둔 아빠만의 비상금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배우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지. 원래는 학원비나 대학교 학비로 쓰려고 했는데 네가 워낙 잘해줘서 쓸 일이 없었어. 어차피 너한테 쓸 돈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 알았지? 다행히 엄마도 두 동생도 아빠의 뜻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가 한 푼 두 푼 모아둔 비상금 덕분에 꿈에 그리던 미국 유학 길에 오를 수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틈틈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도 벌었어요. 덕분에 빠르게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 전공을 살려서 교육과 관련된 공공기관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이 왔지만 아빠가 평생 공직자로 일하셔서 그런지 대기업보다는 공공기관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미국에서 사온 아끼는 가방이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서 수선할 곳을 찾다가 남편 가게를 알게 됐죠.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인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솜씨도 좋다면서 후기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마침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퇴근 후 방문했는데 저 말고도 손님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면서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보니까 수선도 하지만 그보다는 리폼 의류와 자파를 주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수선 가게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예술가의 작업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후기대로 솜씨도 깔끔했습니다. 그렇게 가방 수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아빠의 영향인지 옷을 잘 버리지 않아서 옛날 옷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그런 옷들을 가지고 남편의 가게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옷을 참 깨끗하게 입으셨네요. 이런 옷들도 리폼이 될까요? 그럼요, 물론이죠. 남편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찾으러 오라는 말에 얼른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오래된 옷들은 남편의 손에서 완벽하게 재탄생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다 해서 얼마일까요? 저, 그, 옷값으로 다른 걸 받아도 될까요? 남편의 갑작스런 말에 저는 둥그레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을지 정중히 물어봤어요. 행여 제가 불편할까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곧장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저 역시 색다른 일을 하는 남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몇 번의 만남 끝에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저와 두 동생까지 북적북적한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은 외동에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쩌다 수선 일을 하게 된 거야? 집안 형편이 어릴 때부터 안 좋다 보니까 교복 살 돈이 없었거든. 마침 집에 낡은 재봉틀이 있어서 중고 제품을 사서 내 사이즈에 맞게 수선했어.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이후 남편은 헌옷을 싸게 구해서 자신에게 맞게 리폼해서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센스가 좋아서인지 그렇게 리폼한 옷을 친구들이 옷돈을 주고 사갔다고 해요. 그러다 남편이 고등학생 때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자 아예 진로를 이쪽으로 잡게 됐다고 해요. 한 5년 열심히 일하니까 가게 보증금이 얼추 모이더라고. 처음엔 동네 수선집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가게를 늘려갔지. 지금은 인터넷으로 입소문이 나서인지 먼 곳에서도 아름아름 남편의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 눈에는 그런 남편이 대단해 보였어요. 자신의 적성을 살려 일찌감치 자신의 사업체를 꾸린 거니까요. 하지만 아빠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빠는 남편이 고졸에 변변찮은 수선집을 운영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맞아야지. 서울대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너랑 고졸인 그놈이랑 진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냐?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적성 찾아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기는 그깟 수선집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아빠 안 가보셨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냥 동네 수선집이 아니에요. 아휴, 듣기 싫다. 내 앞에서 그놈 이야기 다시는 꺼내지 마라.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아빠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엄마 역시 이번에는 아빠 편을 들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말 들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는 결국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혼을 정말 강행한다면 너와 내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 말에 두 동생은 물론 엄마까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잖아요. 선택도 책임도 제 몫이에요. 저는 그 사람과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에 차갑게 대꾸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얼굴 볼 일 없겠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게 제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빠는 제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본가에 가면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달은 저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설마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하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며 속절없이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답장이 없는 아빠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는 얕은 한숨을 내쉬며 오피스텔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빠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저요? 이제 막 오피스텔에서 나왔는데요. 그래? 저기 보이는구나. 한 달 만에 갑자기 전화를 주신 것도 놀라운데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저 멀리서 아빠가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빠 옆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아빠는 놀랍게도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아빠와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그런데 아빠의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소리도 잠겨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급한 일이 없으면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착 가라앉은 아빠의 목소리에 저희 세 사람은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체 아빠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어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자리에 앉은 아빠는 한숨을 내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결혼 말이다. 뜻대로 해라. 그렇게 완강하게 반대하던 아빠가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다니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물었어요.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큰 실례를 범했네. 지난 일은 다시 한번 사과하겠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이해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신 건지 이 상황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결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 물음에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서방은 내 은인의 아들이다. 제 물음에 아빠는 그제야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엄마에게 언뜻 들었던 바로 그때 이야기를 말이죠. 네 엄마에게 들어서 알 수도 있겠다만 어린 시절 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단다. 친할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당시 집에는 아빠와 어린 동생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겨우 12살이었다고 해요. 그간 모아둔 돈은 할아버지 병원비로 모두 쓴 후였지. 그렇게 되니 당장 쌀을 구할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룽지를 얻어다가 숭늉을 끓여서 온 식구가 줄임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죠. 학교에 다녀오면 근처 약수터로 물들어가는 게 내 하루 일과였다. 그게 있어야 숭늉이라도 끓일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의 인물이 쌀 한 포대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친할아버지의 친구분이었어요. 제가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 찾아오지 못해 미안합니다. 친구분은 할머니에게 사과부터 했다고 해요. 할아버지와는 어릴 때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지만 결혼하고 각각 서울과 지방에 자리를 잡으면서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무렵에는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았다고 해요. 친구분은 쌀포대를 옮기기 위해 주방에 갔다가 쌀은커녕 먹을 것 하나 없는 썰렁한 주방을 보고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죽은 동건이와는 정말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저희 집이 어려울 때 동건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은혜를 갚다니요? 제가 서울에서 작은 재봉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오시면
방 한 칸 정도는 마련해 드릴 수 있고요. 초반 몇 년은 좀 힘들겠지만 기술을 배워두면 두고두고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분은 서울로 올라오면 방 한 칸과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로서는 너무도 감사한 제안이었죠. 어린 자식 넷을 데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던 참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 길로 시골집을 정리하고 아이 넷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드셨죠? 방이 좀 더 크면 좋을 텐데 지내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친구분은 집 한편에 있는 별채 같은 공간을 할머니에게 내주었습니다. 방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요. 친구분의 배려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 그럼 재봉틀 가게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집안일이라도 도울게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모신 거지 다른 뜻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형편이 더 나았으면 이것저것 더 도와드렸을 텐데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재봉틀 가게에서 수선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빠와 고모들은 서울의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해요. 그 무렵 아빠는 진학 문제를 두고 매일 고민하셨다고 해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중학교에 가는 게 맞나 하고요. 얼마 후 입학할 중학교가 배정됐지만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입학금에 수업료에 교부까지 이런저런 비용을 감당할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이 아빠를 따로 불렀다고 해요. 준서가 중학교 배정 통지서 안 왔니? 입학 등록을 제때 해야 할 텐데. 친구분의 물음에 아빠는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오기는 왔는데요. 그래? 왜 아저씨한테 얘기 안 했어? 중학교는 그냥 안 가려고요. 뭐? 아니 왜? 아빠의 말에 친구분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저희 집 형편에 아무래도 중학교에 가는 건 좀 사치 같아서요. 동생들 위해서라도 빨리 기술을 배우거나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빠의 말에 친구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아빠의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고 해요. 그 손이 어찌나 듬직하고 따스했는지 아빠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공부는 계속 하고 싶은 거니? 솔직하게 말해봐. 그렇게 묻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아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친구분은 빙긋 웃으셨다고 해요. 그럼 해야지. 그렇게 일찍 철들 거 없다. 아직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떼쓸 나이잖니. 학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마라. 교복도 아저씨가 직접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친구분은 선뜻 입학금에 수업료에 온갖 비용을 모두 내주셨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그때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거나 신문 배달을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거다. 그렇게 아빠는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기술을 배워서 몇 년 후 동네에 작은 수선 가게를 열 수 있었다고 해요. 친구분은 가게를 열 때 돈을 보태주었고 수선 가게에 필요한 재봉틀까지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친구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뒤늦게나마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몇 년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친구분 가게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할머니는 아빠와 고모들에게 두고두고 그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생명의 은인이지.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다. 할머니가 수성가게를 연 덕분에 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고모들 역시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공직사회에 진출했고 아버지가 벌기 시작하자 그때부터는 집안 살림이 점차 나아졌다고 해요. 그 후로는 사느라 바빴지. 가끔 생각나기는 했다만 나 사는 게 바빠서 그분을 찾아뵐 생각도 못했다.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하게 그 친구분의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친구분의 아들 중 하나로 아빠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형이라 부르며 곧잘 따르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설마 그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 말을 하면서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셋이 모두 장성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아빠는 주말마다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최근에는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른 봉사자들과 골목골목을 누비며 도시락을 배달하던 아버지는 한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나갑니다.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후에 현관문이 열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상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형님, 석한 형님 맞죠? 아이, 준석이? 준석이냐? 형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분도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았다고 해요. 아빠는 배달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 그분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집안 풍경이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긴 했지만 반지하에 세간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형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깡마른 몸에 서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은 아직 살아계세요? 아니, 돌아가신 지 오래지. 그렇군요. 하긴 형님이나 저나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까지 말하고 아빠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사이 형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그간 잘 산 모양이구나. 좋아 보인다. 다 어르신이 도와주신 덕분이죠. 형님은 어디가 많이 불편한 거예요? 아빠가 조심스레 묻자 형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고 해요. 몹쓸 병에 걸렸지. 그래서 가장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형님은 소식이 끊긴 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재봉틀 가게를 옮긴 것부터 잘못이었어. 뭐 그래봐야 뒤늦은 후회지만. 규모를 확장하여 새로운 곳으로 가게를 옮긴 후 생각보다 잘 안 됐다고 해요. 기성복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맞춤이나 수선을 하는 수요도 점차 줄어들었죠. 그러다 IMF 때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만 있으니 결국은 가게를 정리하게 됐지. 그 후로 형제들은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둘째가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고 형제들 모두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됐죠.
처음에는 사업이 제법 잘 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풀렸어. 너무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지. 둘째는 사업 확장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이 연대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둘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빚은 고스란히 형제들이 나눠 갚게 되었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지. 온 가족이 줄줄이 파산했으니까. 그 와중에 집사람까지 아프니 아휴, 눈앞이 캄캄하더라. 결국 아내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다고 합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고 그조차 여유치 않으면 택배일의 대리기사 일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일하다가 결국 탈이 나고 만 거지.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고 하루 12시간 넘게 막노동과 배달 일을 병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가슴이 꽉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손발이 막 차가워지더라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가 심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의사는 심장 기능이 30% 수준밖에 안 되니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 일을 쉬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이죠. 아들놈한테 말도 못하고 안 굴러가는 몸을 억지로 굴렸더니 결국 2년 뒤에는 숨이 가빠서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지. 반에서 5등 안에 들 만큼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아버지 대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형님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훨훨 날개를 펼 수 있었을 텐데 아들 볼 면목이 없지. 그 후 형님은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됐다고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이 차고 앉아만 있어도 피로가 몰려오니 뭘 할 수가 없더라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막대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은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놈이 고생이지. 젊은 나이에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집세에 생활비에 내 병원비까지 감당하고 있으니 아휴. 그러던 차에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가 도시락 지원 서비스를 권유했다고 해요. 가게 일 보랴 살림하랴 자기 밥까지 챙기는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 말을 듣고 얼른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렇게 아빠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형님. 아유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그저 운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러면서 형님은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의 끝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형님을 따라 사진을 본 아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말까지 더듬으셨다고 해요. 설마 저희가 형님 아들이에요? 아니 왜? 우리 아들을 만난 적이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 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남편이었어요.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런 무례를 범했다니, 아휴. 아빠는 탄식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딸이 남편감을 데려왔는데 그게 바로 형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 역시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러더니 역시나 탄식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아휴. 아빠는 형님에게 남편의 가게가 있는 곳을 물었고 그 길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갑작스레 아빠가 찾아오자 깜짝 놀랐죠. 그런 남편에게 아빠는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인사 온 날 내가 자네한테 무례를 범했네.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은희네 아들도 몰라보고 내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 아빠는 남편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에 당황했다고 해요. 남편은 아빠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저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이대로 아빠를 영영 못 보나 했는데 그럼 우리 결혼은 허락해 주는 거야? 물론이지. 허락하다 마다. 귀한 인연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내칠 수가 있겠니? 아빠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빠의 말에 웃으며 답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남편과 저는 곧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형님, 아니 시아버지의 몸이 불편하시니 최대한 남편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상견례 장소를 물색했어요. 상견례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사돈어른이 어릴 때 정말 똑똑했어. 내 공부도 다 사돈어른이 봐줬다니까. 에헤이, 공부는 준석이 사돈어른이 더 잘했지. 참, 이제 사돈 사이가 됐으니 나도 깍듯이 존대를 해야지. 그냥 편하게 해요, 형님. 우리가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을 때였어요. 분위기를 살피던 아빠가 깜짝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조만간 심장수술 받으시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서방한테 들었습니다. 인공팍막을 넣으면 상황이 많이 나아진다면서요. 수술비는 제가 낼 테니 조만간 같이 병원에 갑시다. 아빠의 발언에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아닙니다. 수술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때 어르신께서 저희 가족을 돕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폭탄 발언을 하기 전에 아빠는 먼저 저희 가족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특히 엄마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물으셨죠. 엄마는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돕지 않겠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해서 아빠가 모아둔 돈에 저와 남편까지 돈을 보태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듭 사양하시다가 결국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시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뤘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에 양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아서인지 안 오려고 했는데도 결혼식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도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졸지에 사연 많은 부녀 사이가 되고 말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기에 괜찮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집도 본가 가까이 이사하셔서 수시로 아빠가 시아버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두 분이 친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흡족해 하셨어요. 아, 은퇴 앞두고 우울해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벗이 생겼으니 다행이지 뭐니. 저와 남편 역시 근심 걱정은 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정리하고 보니 누군가에게 베푼 선의가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은 선이라도 베푸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